순이가 영수를 처음 본 것은 1967년 장마가 막 끝난 7월의 어느 오후였다. 충청도 작은 마을 논두길 끝에 있는 구멍가게 앞에서 영수는 고무신 한 짝을 들고 서 있었다. 군 제대를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했다. 카키색 군복 상의를 아직 입고 있었고 등에는 군용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구멍가게에서 사이다 한 병을 사 먹으려 했는데 지갑을 버스에 놓고 내렸다고 했다. 순이 어머니가 가게 안에서 소리쳤다. 순아, 그 총각한테 사이다 한 병 줘라. 돈은 됐어. 순이는 병따개로 사이다 뚜껑을 딸 때 손이 떨렸다. 영수는 그 사이다를 받아들고 단숨에 반을 마신 뒤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그 웃음을 순이는 평생 잊지 못했다. 가게 앞 평상 위에는 파리가 앵앵거렸고 라디오에서는 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왔다. 영수는 그날 마을을 떠나지 못했다. 비가 다시 쏟아졌고 면 소재지까지 가는 버스가 끊겼기 때문이었다. 하루에 2번뿐인 버스는 그렇게 허무하게 끊어졌다. 순이 어머니는 건너방에 자리를 깔아주었고 영수는 미안하다는 말을 12번쯤 하고서야 방에 들어갔다. 그날 밤 순이는 부엌에서 보리밥에 된장찌개를 끓이며 자꾸만 건너방 쪽을 보았다. 아궁기에 장작을 넣는 손이 괜히 어수선했다. 솥뚜껑을 열 때마다 김이 확 올라와 얼굴이 달아올랐는데 그게 불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순이 자신도 몰랐다. 어머니가 등 뒤에서 말했다. 눈깔이 그쪽으로 붙었냐? 아, 아니요. 파리가 날아서.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지만 그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순이는 보았다. 저녁상을 건너방에 들여놓을 때 영수가 잘 먹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깍두기 하나뿐인 상이었지만 영수는 한 톨도 남기지 않았다. 영수는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떠나지 않았다. 비가 계속 왔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영수는 순이 어머니의 논의를 거들었다. 비가 잠깐 그치면 논두렁에 나가 물꼬를 봐주었고 마당에 쌓아둔 장작을 도끼로 잘게 패주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에게 군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코 흘리개들이 영수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형아, 총도 쐈어? 하고 물으면 영수는 장난스럽게 손가락 총을 만들어 쏘는 신용을 했다. 저녁이면 구멍가게 평상에 앉아 순이와 나란히 별을 보았다. 서울 가면 뭐 할 거요? 순이가 물었다. 공장 들어가려고 구로 쪽에 자리 하나 알아봐 놨어. 평상 밑에서 귀뚜라미가 울었고 멀리 논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합창처럼 터져 나왔다. 서울은 좋은데요? 영수는 한참을 뜸들이다 말했다. 모르지. 안 가봤으니까.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순이를 보았다. 마을에는 가로등이 없었다. 달빛 하나의 의지에 서로의 얼굴을 겨우 볼 수 있는 밤이었다. 개구리 소리가 논에서 가득 울려오고 멀리 읍내 쪽에서 누군가 틀어놓은 라디오 노래가 바람에 실려 끊어질 듯 들려왔다. 나훈아의 노래 같기도 하고 이미자의 노래 같기도 했다. 가게 안에서는 순이 어머니가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그 불빛이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 나왔다. 순이 씨도 같이 갈래? 영수가 말했다.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어머니가 구멍가게 하나에 의지해서 혼자 사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게라고 해봐야 사이다, 새우깡, 쥐포, 양은 냄비. 몇 개 늘어놓은 것이 전부인 작은 가게. 그래도 그것이 어머니의 전부였다. 아버지는 순이가 6살 때 돌아가셨다. 강원도 어느 탄광에서 일하다 낙반 사고가 났다고 했다.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그 뒤로 한 번도 우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다만 아버지 제삿날이면 부엌에서 유난히 오래 불을 켜두고
빈 막걸리 잔 하나를 아궁이 옆에 놓아두었다. 닷새째 되는 날, 비가 개었다. 아침 하늘이 놀랍도록 맑았다. 마당에 널어둔 빨래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닭들이 마당을 종종거리며 돌아다녔다. 영수는 아침 일찍 짐을 쌌다. 군용 배낭 하나가 전부인 짐이었다. 순이 어머니는 삶은 고구마 5개를 신문지에 싸서 내밀었다. 그 신문지에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실린 기사가 있었고 고구마 물이 배어 글씨가 번져 있었다. 이거 가져가. 버스에서 출출할 거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갚긴 뭘 갚아. 사이다 값도 안 받았는데. 영수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마당을 나서다 멈칫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순이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다. 맨발이었고 손에는 아침에 지은 밥주걱을 아직 들고 있었다. 머리에는 수건을 동여매고 있었고 앞침에는 아침 연기 냄새가 배어 있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당 한쪽에 심어둔 봉숭아가 빗물을 머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영수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다. 논두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의 등이 점점 작아졌다. 고무신이 지늘길을 밟을 때마다 찍찍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순이는 그 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밥주걱에서 밥풀이 하나 떨어져 맨발등 위에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뒤에서 말했다. 울려면 안에 들어와서 울어. 순이는 울지 않았다. 다만 입술을 꽉 깨물고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연기가 눈에 스며들어 눈물이 났지만 그것은 연기 때문이라고 순이는 생각했다. 솥 위에서 보리밥이 뜸들여지는 소리가 폭폭 났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와 순이 옆에 앉아 아궁기에 나뭇가지를 하나 더 밀어 넣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그 손이 순이에게는 위로였다. 한 달 뒤 편지가 왔다. 구멍가게 앞에 서서 우체부 아저씨가 자전거를 세우고 김영수라는 이름을 읽었을 때 순이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우체부 아저씨는 마을 전체의 소식통이었기에 오호, 총각한테서 편지가 왔네 하며 능글맞게 웃었다. 순이는 편지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구겨진 편지지에 삐뚤빠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순이 씨, 서울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이다를 마실 때마다 그 마을 구멍가게 앞이 생각납니다. 공장 일은 힘들지만 견딜만합니다. 기숙사에서 여럿이 같이 자는데 밤에 고향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십시오. 가을에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순이는 그 편지를 20번쯤 읽고 이불장 깊숙이 넣어두었다. 밤마다 꺼내 읽다가 다시 접어 넣었다. 편지지가 달아 접힌 자리가 헤어질 지경이었다. 가을이 왔다. 들녘에 벼가 누렇게 익어갔다. 마을 사람들이 낫을 들고 논에 나갔다. 영수는 오지 않았다. 겨울이 왔다. 구멍가게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매달렸다. 순이는 연탄불 옆에 앉아 고드름이 녹아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다. 편지도 오지 않았다. 이듬해 봄 소식을 수소문해 보니 영수가 다니던 구로공단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했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읍내에 볼일 보러 나간 날 순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서울 가는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는 것을 보았다. 올라탈까 잠깐 생각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구멍가게 외상값 받은 돈 몇 푼이 전부였고 서울은 너무 크고 먼 곳이었다. 순이는 돌아서서 마을로 걸어갔다. 봄바람이 논두길 양옆에 냉이꽃을 흔들었다. 세월이 흘렀다.
순이는 읍내 양장점에 다니는 남자와 중매로 결혼을 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성실하고 과묵했다. 다만 사이다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다. 결혼식은 읍내 예식장에서 했다. 패백을 드리고 시어머니가 대추를 던져주었다. 순이 어머니는 한복 치마 끝을 만지작거리며 딸을 보았다. 그 눈에 무슨 말이 담겨 있었는지 순이는 알 수 없었다. 순이는 아이 둘을 낳고 어머니의 구멍가게를 이어받고 슈퍼마켓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새마을운동 깃발이 마을 입구에 펄럭이고 초가 지붕이 슬레이트로 바뀌고 텔레비전이 마을회관에 한 대 들어오고 머리에 하나둘 흰 것이 섞이는 것을 거울에서 보았다. 1978년 어느 가을날 슈퍼마켓에 손님 하나가 들어왔다. 사이다 한 병 주이소. 순이는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꺼내다 손을 멈추었다. 목소리를 알아본 것이 아니었다. 억양이 부산 쪽으로 바뀌어 있었다. 다만 돌아보았을 때 그 사람이 웃는 모양이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는 그 모양이 11해 전 7월의 그 오후와 똑같았다. 세월이 얼굴에 주름을 새겨 놓았고 머리가 짧아져 있었고 볼이 많이 꺼져 있었지만 그 웃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영수였다. 영수의 왼쪽 소매가 텅 비어 있었다.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에 사고가 났었다고 했다. 20대 초반에 팔 하나를 잃었다고 했다. 부산으로 내려가 형 밑에서 작은 철물점 일을 거들며 살았다고 했다. 그리고 아주 오래 뜸을 들이다 말했다. 불구가 된 몸으로 올 수가 없었어. 그래서 편지도 말끝을 흐렸다. 텅 빈 왼쪽 소매가 가을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순이는 사이다 병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병따개로 뚜껑을 땄다. 손이 떨렸다. 11해 전 그때처럼. 어머니가 그랬어. 사이다 값 안 받았다고. 순이가 말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돌아가셨어.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천장에 매달린 선풍기만 덜덜거리며 돌아갔다. 라디오에서 남진의 님과 함께가 흘러나왔다. 벽에는 금성 칼라 텔레비전 광고 달력이 걸려 있었고 진열대에는 새우깡과 쥐포와 알이랑 담배가 놓여 있었다. 11해 전과 가게의 모양새는 달라졌지만 사이다 병의 초록빛은 그때와 같았다. 영수는 사이다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맛이 그때 그대로요.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카운터 밑에서 주먹을 꽉 쥐고 영희 때문이라고 부엌에서 뭔가 타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영수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다. 어쩌면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하던 어머니의 자리를 혹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던 그 밤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영수는 사이다를 다 마시고 빈 병을 카운터에 놓고 오른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그 옆에 두었다. 이번엔 사이다 값 내고 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순이는 쫓아가지 않았다. 쫓아갈 수 없었다. 바깥에서 아이들이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학교 갔다 돌아온 아이들이 대문 앞에서 가방을 흔들고 있었다. 순이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아이들에게 들어와 밥 해놨어 하고 소리쳤다. 그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썼다. 1,000원짜리 지폐 위에 사이다 병의 물기가 동그랗게 번져 있었다. 순이는 그 지폐를 들어 앞치마로 물기를 닦고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이 잠든 뒤 순이는 이불장 깊숙이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접힌 자리가 헤어져 거의 두 쪽이 날 지경이었다. 그 편지 옆에 1,000원짜리 지폐를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이불장을 닫았다. 그 1,000원은 끝내 금고에 넣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한 번 온다. 장마철 빗소리처럼 온 세상을 적셔놓고 사이다처럼 잠깐 톡 쏘고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는다. 다만 구멍가게 앞평상에 논두길 진흙이 고무신 자국에
삶은 고구마를 싸던 신문지 냄새에 그 사람은 영영 남는다.